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술을 많이 쓰고 좀 의리 없고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라면 어떤 방법이든 쓰는 사람으로 이미지가 남겨져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인데 반대로 CEO나 그런 사람들이 토쿠가와 이에야스를 그 후계자로 삼고 싶은 사람으로 뽑기도 한대요. 에?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제 오다 노부나가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또 해내는 일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그 CEO나 그런 닮고 싶은 부분이, 닮고 싶은 그러니까 뭐 부분이 있는 것 어떻게 같아요. 해서든 뭔가 그 자리를 유지, 그쵸, 수단과 그쵸. 방법을 안 가려서 유지를 하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본 후에 오다를 따랐던 이러한 도쿠가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오다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랐던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으로 그들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선조실록에 실려 있는데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당초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매우 빈천하여 꼴을 베어 팔아 생활하였다. 오다 노부나가가 출행할 때 옷을 벗은 채 수레 앞에 누워 있었다. 부하들이 죽이려고 하자 관백이 제지하고 나서서 소원을 물었다. 도요토미가 가난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대답하자 그에게 변소지기를 시켰다. 도요토미가 어찌나 변소를 깨끗이 청소하는지 냄새가 나거나 티 하나가 없었다. 어때 보이세요? 완전 밑바닥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도쿠가와하고는 전혀 출신이 달랐고 오다와의 동맹관계가 아닌 그 아래에 있던 신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통일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오다에 대한 충성심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당시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 충성을 다하기 위해 추운 날씨 겨울에 오다 노부나가의 그때 당시 신발 그거를 품에 안고 따뜻하게 데웠다 그런 설도 있고 진짜? 네. 도요토미는 오다 아래에서 이제 그러한 일화들을 통해서 신뢰를 쌓으면서 점차 일반 병사에서 장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다가 도쿠가와의 도움으로 나가시노 전투를 통해 동쪽의 반대파 세력을 잠재웠다면 이후 오다 군대가 본격적으로 교토의 서쪽에 있는 자신의 반대파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도요토미가 나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모리가 가진 넓은 영토를 자신이 차지하고 전국 통일을 눈앞에 두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을 앞장서서 수행하게 된 인물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도요토미는 큰 싸움 없이 모리 가문이 지키고 있던 토토리성을 쉽게 함락시키고 3만 명의 병사와 함께 또 다른 모리 가문의 영지로 진격을 합니다. 바로 비츠 다카마츠 성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성은 수비에 최적화된 천혜의 요새였던 거거든요. 저기 강 한가운데에 떠 있는 건가요, 성이? 강이 아니고요, 늪지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산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제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늪지대, 삼각지구 늪지대에 이제 한가운데 있어서 성으로의 접근이 너무도 힘드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늪지대면. 예, 결국 도요토미는 한 가지의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3만 명의 병력으로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성 주변을 물을 막을 수 있는 뚝을 쌓았어요.
12일 만에 길이 한 3km 그리고 높이 약 8m 정도 되는 제방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5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가 즉 장마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는 습지 부근에 위치하는 지형적 특성과 날씨 조건을 철저히 이용해서 전투를 준비한 거예요. 물이 점점 불어나서 성 안에서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할 정도로 물이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결국 도요토미가 압승을 하게 되죠. 압승. 예. 이 전쟁으로 오다는 전국 통일의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결국 오다 노부나가는 전국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뜻밖에도 전국 통일의 길을 함께 했던 가신들 때문이었죠. 왜요? 아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제방을 지어 수몰 작전을 폈던 비추 다카마츠 성 네. 기억하시죠? 네. 예, 도요토미의 원군 요청으로 오다는 17,000여 명과 함께 그곳으로 향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중 교토에 들러서 3,000여 명의 호위무사들과 혼노지라는 절에서 묵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오다 노부나가의 또 다른 가신 아케치 미츠히데가 출정지에서 진로를 바꿨습니다. 바로 노부나가가 머문 혼노지를 향해서요. 아까 보셨던 그 부채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케치 미츠히데입니다. 그 부처로 맞던 사람이요? 예. 아케치 미츠히데가 오다를 배신한 거죠. 아케치 미츠히데의 반란군과 오다의 호위무사들이 이제 싸우는 모습인데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케치 미츠히데의 부하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오다는 전국 통일을 코앞에 두고 결국 부하의 배신 때문에 할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 가까운 신하가 왜 오다 노부나가를 배신한 거예요? 예, 오다 노부나가를 배신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강압적이고 불같았던 성격, 그것 때문에 평소 오다에게 불만이 많았을 거라고 후세 사람들이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하면서 스스로 관백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요. 관백은 천황을 대신해서 정무를 총괄하는 관직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본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쇼군이 될 수는 없었어요. 출신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쇼군이 되려면 반드시 무사여야 됐었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미천한 신분이었잖아요. 대신에 천황만큼 높은 지위인 관백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곳 오사카를 통해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게 돼요. 대체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해상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거였어요. 근데 왜 오사카를 그렇게 택한 거예요? 물류가 좋습니다. 거기가? 예. 일본의 중심지 교토를 잇는 물류의 거점지를 만들고자 했어요. 또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국내외의 여러 곳과 물자를 거래하는 항구 도시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상공업 중심지로 만든 그렇죠. 거네요. 그의 야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때가 바로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서 온 통신사를 통해 조정으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1590년이면 임진왜란 한 2년 2년 전이네요. 그렇죠. 예, 정명가도. 명나라로 가는 길에 빌려달라. 그렇죠.
조선은 일본에 복속하고 명나라를 칠 때 길 안내를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 통일을 이루자마자 전쟁을 계획한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 하나는 전국 통일 후 새로운 땅이 필요해진 영주들을 달래줄 땅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선과 명나라에서 구하려고 땅을 했던 얻어서 건가요? 나눠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전쟁을 통해 명나라를 차지하고 동아시아의 해상 거점을 통한 지배를 꿈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명나라 황제는 만력제, 만력제. 이 황제 때부터 조금씩 삐걱거리고 좀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만력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왕 중에 왕이었고, 근데 재위 기간은 긴데 그 중에 30년 이상을 조정에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만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시간에 이제 사치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데 썼고. 나라가 휘청거렸겠네요. 네, 이런 점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좀 몰랐을 이유가 없었겠죠.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명나라 황제의 무능함, 그리고 오랜 기간 평화가 이어졌던 조선이 전쟁에 무감해진 시기에 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도요토미는 동아시아에 구축된 평화를 쉽게 빼버리면서 전쟁에 나설 수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침략해볼만 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승산이 거네요.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도요토미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야심을 실현시킬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데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무기였어요. 전쟁 6년 전부터 방대한 선박을 이제 건조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결과 전쟁 전까지 총 1000여 척의 병선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영지에서 세금을 거둔 돈을 더해서 유럽산 화승총과 실탄, 화약을 이제 대량으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되죠. 화승총은 점점 발달해서 과거 오다 노부나가가 운용했던 화승총 부대보다 발사했을 때 유효 사거리가 100에서 200m나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더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의 전진기지이자 교통과 보급을 맡을 후방기지로 kyushu 지역의 히젠 나고야성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 한반도 땅에 상륙할 수 있는 최단 경로가 바로 이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도요토미는 여기에 수십만 명의 병사를 주둔시키고 물자를 원활하게 옮길 수 있도록 도로와 다리 등 제반 시설까지 건설을 했는데요. 교수님, 예. 그럼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이 전쟁에 참전하나요? 아니요, 출정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로 출정하지 않았는지 훗날 조선과 교류한 문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규현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나는 임진왜란 때 관동에 있었고 침략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임진왜란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도쿄인 관동 일대의 반란 진압과 지배를 핑계로 참전하지 않은 거죠. 그런 핑계를 댔구나. 근데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세력이 한풀 꺾였다 해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함부로 어쩔 수 없었던 강한 영주였거든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에 군대만 안 보냈을 뿐이지 침략 전진기지였던 히젠 나고야성에 자신의 군대 일부를 주둔시키긴 했어요. 결국 도요토미는 도쿠가와의 핑계를 받아들이고 그의 적극적인 군사 지원은 포기한 거죠. 결국 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야 1592년 5월 2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합니다. 도요토미는 20만 명 정도의 수군과 육군을 태운 700여 척의 군선과 함께 부산으로 향해서 이제 부산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부산에 도착한 후 일본군의 대장격인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는 한성과 평양 일대로 가고요. 이 군의 대장인 가토 키요마사 군대는 함흥 쪽으로 이제 진격하는 게 목표였어요. 결국 이들의 목표는 맞아떨어졌죠. 일본군은 하루 만에 부산을 함락하고요.
한 달도 안 돼서 지금의 서울, 수도 한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도요토미는 한성을 점령했다는 보고를 받자 가신들에게 보내는 문서를 통해서 다음 정복 계획을 발표했어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보실래요? 네. 천황을 명나라 수도 베이징에서 맞이한다. 베이징 주위에 천황의 직할지를 만든다. 조선 국왕을 일본에 이동시킨다. 일본은 황족이 다스리게 한다. 모든 영주들에게는 포상으로 많은 토지를 하사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의 닝보에 주거를 마련한다. 인도 정복에 착수한다. 헉, 인도까지 생각을 했어요? 예, 당시로서는 이제 불교 이게 영향이 있어서 인도가 세계 끝 같은 느낌. 그래서 중국에 이어서 인도 정복을 하는 꿈까지 꾸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진격을 계속하면서 함경도까지 이제 진격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 왕이었던 손조는 조선과 명의 경계선인 평안북도 의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죠. 그리고 이때 선조의 두 아들인 임해군과 순화군이 이제 전쟁 중에 이제 붙잡히게 되죠. 피신하다가. 일본이 이렇게 빠르게 승기를 잡아간 이유는 바로 일본을 평정했던 그 무기. 조총. 예, 그렇죠. 화승총의 위력이었어요. 임진왜란 초기 일본의 화승총 전술에 연패를 당하던 조선은 화승총 전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거든요. 당시 화승총의 위력을 그대로 묘사한 일본군과 함께 온 포르투갈 선교사의 어떤 그 목격담이 있는데요. 조선 군사들은 반월진으로 포진해서 수가 적은 일본군을 한가운데로 몰아넣을 계획이었다. 차츰 가까이 다가오자 고니시는 신호를 하여 모든 병사들이 그들의 깃발을 올리면서 공중에 흔들어댔다. 일본군들은 특히 상대방이 취하고 있는 반월진의 양쪽 끝부분을 향해 동시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조총을 쏘아대면서 맹공격을 하였다. 수많은 사람이 일본군 손에 죽기도 하였는데 그 숫자가 가히 8,000명에 달하였다. 당시 일본군은